네, 부동산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무주택, 유주택으로 서로 싸우기 바쁘죠. 그래서 제 영상에 또 댓글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서로 막 싸우고 있어가지고 둘 다 막 삭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이 주제를 하려고 사실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주택, 무주택이라는 게 지금은 그냥 뭐 투자자, 비투자자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약간 정치화가 돼가지고 5대5 싸움이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정치에 엮이면은 뭐 너 그래서 너 보수야 진보야 막 이러고 있는데,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부동산 쪽에서는 제일 큰 유튜브 채널이니까 한 번은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시작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부동산 폭락이 꼴 좋은 이유 해가지고 뭐 이런 블라인드 글이 하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부동산 산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전략가들이다. 그때 모두가 부동산 망한다고 했던 시절이잖아. 근데 뭐 그렇게 대중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건 매우 힘들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 그런 사람들 말고 2020년, 21년에 폭등기에 뭐 뇌동매매로 부동산 뭐 얼떨결에 사놓고 집을 안 사면 인생 망한다는 듯이 막 말하면서 막 여론을 주도한 사람들, 뭐 그런 거에 또 속아가지고 또 호구처럼 집을 샀다. 뭐 그래서 이제 폭락이 오면은 너네들 다 죽었다.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개가 많아요. 보면은 뭐 미국 고용률 지표도 좋고, 뭐 페드 금리 인상되고, 무역 수지 적자되고, 환율 폭등하고, 자본 수지 뭐 흑자 위에서 하느니 기준금리를 막 올리고, 연말까지 3, 4%까지 가면은 이제 뭐 전세가가 막 올라가, 전세가가 떨어지고 반전세로 가고 해서 이제 집값이 막 박살난다. 근데 이제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뭐냐? 무주택자 비웃으면서 놀리더니 꼴 좋다. 주택이 없으니 가난하지 이딴 소리 하면서 내가 열받았는데, 니네들 이제 꼴 좋다. 크크크. 근데 봐봐요. 여기서. 자, 니들 짱구 아빠 알지? 일본 부동산 최고 버블에 50년 원리금 상환으로 집 산 사람. 그거 니들 미래다. 조선이 망할 텐데 떠나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하면서 일하다가 자식에게 빚더미 물려줄 팔자다. 뇌동매매하면서 무주택자 놀려댔던 니들 미래가 짱구 아빠라고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이상했던 거죠. 뭐냐면 짱구 아빠가 왜? 자, 이런 글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짱구 아빠 무시하지 마라. 나이 30대 중반입니다. 35살이고요. 신장이 180cm. 우리나라 남성 평균 희망 키인 180cm고요.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아키타현 오마가리시에 계셨는데, 대학 시절에 도쿄로 상경합니다. 출신 대학이 일본 와세대 대학이라는데, 와세대 대학은 사립대학교 중에서 1위래요. 그래서 연대나 고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 경영학과야. 연대 경영학과면 성공한 사람 아닌가? 이 정도면 학벌로는. 예. 그다음에 후타바 상사 영업부 계장인데 안 잘리고 잘 살고 있다. 거주지는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 정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일산 정도다. 일산 정도인데 그뿐만 아니라 6살 연하에 29살 예쁜 아내가 있다. 짱구 엄마도 미인이죠. 2명의 아들, 딸이 있고 개 한 마리까지 키우고 있다. 장기 융자지만 마당 딸린 2층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산의 2층 단독주택에 사는 삼성물산 다니고 있는 36살에 6살 연하 아내를 둔 두 아이의 아빠고, 연대 경영학과 나왔다. 거기다 승용차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짱구 아빠가 미래? 뭐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자, 앞으로 한국 청년들도 짱구 아빠처럼 살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DSR도 뭐 융통성 있게 해주고 5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도 뭐 도입한다고 막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일산에 이런 대지 지분 넓은 단독주택도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멋진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층 단독주택이면 땅값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면 꽤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뭐 이거는 좀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요즘에 부동산 영상을 제가 이제 올리다 보면은 이제 댓글이 아주 그냥 혼탁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댓글 달면은 거기에 막 반박 댓글 달면 반박에 반박 달다가 처음에는 존댓말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야, 너 뭐 후레자식 나오다가 너네 아빠, 엄마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싸워요. 뭐냐면 영끌이들 꼴 좋네요 라면서 막 크크크 하고, 그러면 또 듣는 분들이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지 하면서 크크크 해요. 그래서 서로 막 크크크의 향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인터넷에서는 크크크를 쓰면 지는 겁니다. 이게 거의 국룰이죠. 그러니까 할 말 없을 때 크크크를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할 마음이 있으시면은 이 크크크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쓰면은 내가 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왜냐면 이제 상대를 어떻게든 기분 나쁘게 하려고 어떻게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요 표현이기 때문에 말빨에서 내가 밀렸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서로 지금 막 유주택자, 무주택자들이 서로 막 못 죽여서 안 다릴까?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뭐 이 무주택 특징 해가지고 막 1, 2, 3, 4, 5 정리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왜 10억, 20억짜리 집을 한 번에 살려고 하냐? 중간에 계단식으로 가야지 하면서 이 답답한 무주택자들아 하는 글들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막 이런 글들도 있어요. 영끌 패닉바잉 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끌 패닉바잉 했는데요. 어떻게 임대인이 뭐 어쩔 수 없이 계약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득달같이 막 끝물에 잡으셨군요 하면서 막 댓글도 막 달립니다. 이게 벌써 한 2, 3년 된 현상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패닉바잉 근절합시다 해가지고 요즘에 막 2020년 글입니다. 지금 사신 분들 뭐 있는데 뭐 이거 패닉바잉이고 앞으로 집값 떨어집니다 막 하니까 뭐가 패닉바잉이야 정신 차려 막 하면서 또 막 유주택자들이 막 댓글 달고 있어요. 이렇게 막 서로 싸운 지는 오래됐다. 그럼 요즘에는 어떨까? 요즘에 그동안 좀 속상한 분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막 욕먹고 했었던 분들이 요즘에 이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 패닉바잉한 애들 진짜 불쌍하다면서 시기 잘못 만나가지고 영끌에 패닉바잉 했는데 그게 고점이라니 하면서 또 끝물에 잡으셨군요 하면서 막 댓글 달리고, 또 반대로 또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니까 주식처럼 부동산도 조만간 골로 가겠군요 하는 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서로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들이기도 하고 또 댓글을 또 잘 달아요 서로. 근데 이게 서로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상황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들이 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대출액을 받아서 산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영끌이들 뭐 꼴 좋네요 하는 댓글들을 달아요. 물론 아닌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영끌 기준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이 영끌이 그냥 영끌이겠죠. 뭐 다들 영혼까지 끌어서 뭐 산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영끌 해가지고 사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된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조금 그 외부 채널들도 나가고 뭐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하면서 클래스 101에 이제 내 집 마련 투자법 해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상세하게 주택 구매 능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넣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 유료 강의다 보니까 안 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부 채널 같은 거 나가면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연봉의 한 10배 정도로 살아. 이 정도로 집 사는 거는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영끌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냥 아주 쉬운 기준을 하나 만든 거였죠. 물론 세부 디테일은 주택 구매 능력을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DSR 같은 것도 있고 LTV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영끌하고 싶어도 영끌을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투자하던 시절에는 진짜로 소득과 상관없이 LTV를 빌려줬기 때문에 아파트도 뭐 80에서 85% 정도 대출을 해줬었고요. 신용대출 끼면 뭐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집값의 거의 90%를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잘 안 되죠. 규제가 워낙 촘촘하게 있었으니까. 금리 올라가는 것도 그 표에 다 반영을 해가지고 내 주택 구매 능력이 알아서 낮아지게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내 능력을 계산해서 집을 사면은 사실 영끌이라는 걸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근데 이런 영끌이라는 거가 있다잖아요. 그리고 소수는 합니다. 이따가 설명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엄청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못 버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좀 울분에 찬 분들이 이제 복수의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영상이 올라가거나 댓글만 달리면은 막 엄청난 거의 막 정모가 일어납니다. 2020년 9월 매수자인데요. 인생 망했나요? 라는 글도 있습니다. 저도 영끌이 인생 망했나요? 5억짜리 2억 4천 대출 받았는데 8억 5천 가더니 지금 7억 7천이네요. 금리 오르는 거 보면서 바들바들 떨면 될까요?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낼 텐데. 이런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답니다. 그냥 열심히 살자. 5억은 안 갈 거야. 6억대까지 갈 거니까 그냥 이자가 월세다라고 생각하고 살아. 반토막 날 듯 꽉 잡아. 멀리 안 간다. 3억 가자. 이런 분들 있는데 이런 글들은 고도로 매기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댓글 달아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면 안 됩니다. 인생 망했나에 자동 반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5억짜리를 2억 4천 대출 받아서 한 2억 8천 정도 세금까지 한 요거 넣어가지고 지금 8억 5천 갔다가 7억 7천 갔기 때문에 이걸로만 2억 7천 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수익률 100%인데 저
망했나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수익률이 140%였는데 100%밖에 안 돼요. 저 인생 망했나요? 한 달에 110만 원밖에 안 내는데 저 바들바들 떨면 되나요? 라는 거는 읽어보면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 고도로 매기는 글에 댓글 달지 마세요. 이거는 오히려 지는 거다. 그리고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5억대 아파트 사가지고 15억 된 친구가 아무 의미 없다 라고 하는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 맞아요? 라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서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해 좋겠다라고 하니까 뭔 축하를 해. 아무 의미 없어. 그때 5억이었던 아파트 다 15억이야. 진심 아무 의미 없음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의미 있는 거 맞고요. 이 친구는 지금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서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츠캠프 영상 찍었죠. 그래서 그때 집을 사셨던 그 주호님이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고맙다고 하시고 아내랑 열심히 저축 잘하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분들이 산 동네와 그리고 뭐 지금 어떤 돌아가는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딱히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가격이 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장기적으로 집에 가서 살 거니까 실거주용으로 사서 열심히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내가 계획적으로 내 능력 안에서 플랜을 가지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절대 연끌도 아니고요. 그냥 내 인생 플랜을 세운 것 뿐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겠죠. 아무거나 사지 말고 좀 노력해서 고르고 골라서 사야 되겠죠. 이때 주호님이 임장을 한 60단지 이상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뭐 무조건 사면 뭐 연끌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될 일도 안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분들이 많긴 많아요. 뭐 연끌 쪽이 많다. 그리고 엄청 많고 특히 요즘에 요 얘기 합니다. 변동이자라서 뭐 다들 죽는다고 한다. 조만간 뭐 큰 쓰나미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사실 변동금리로 하는 분들이 많은 거는 신규 대출이 좀 많긴 많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대출들은 뭐 변동금리도 많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대비 좀 낮은 편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이런 것들은 30년 고정대출 뭐 이런 것들로 대부분 받으시기 때문에 뭐 2.5%의 고정으로 받아놓으신 분도 있고 뭐 1.8%의 고정으로 받아놓은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변동이자에 아주 취약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과거에 변동이자로 받아놓은 분들은 집값 대비 LTV로 따지면은 한 30%대도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조건 금리 때문에 다들 집을 던진다라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변동이자로 받아가지고 힘들어한다라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집값이 꽤 비쌀 겁니다. 그래가지고 LTV는 40%도 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대출 한 3억 얼마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리금 갚고 있을 겁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신용대출을 보통 받으셨을 거예요. 물론 못 받는 분들도 있었는데 규제에 따라서는 요것 좀 받으면 요것도 이제 갚아야 되니까 은근히 요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꽤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자만 보면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원금을 같이 갚아가지고 월급의 40~50%를 내고 있는 거니까 저축하는 거 대비 반대로 그냥 대출 원금 갚고 있다. 라고 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타격이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LTV를 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들은 월세나 전세를 낼 비용을 그냥 이자로 내고 있는 거니까 또 그게 그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진짜 영끌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 한 10월 이후에 샀고요. 그 다음에 연봉이 한 20배 정도.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뭐 부부 합쳐가지고 1억이다. 예를 들어. 근데 이 부부가 한 20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8억 정도의 전세를 끼고 거기에 뭐 신용대출도 뭐 어떻게 받았다고 칩시다. 한 2억 3억 받아가지고 거기다 회사 대출도 뭐 어떻게 한 2억 정도 받았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뭐 처갓집 뭐 본가 시댁 뭐 다 돈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땡겨가지고 샀다고 칩시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까지 다 땡겨서 산 뭐 이런 케이스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외벌이라거나 그럼 더 위험하겠죠. 아니면은 이제 맞벌인데 뭐 아이가 뭐 태어나가지고 조만간 외벌이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소득은 줄어들 건데 연봉의 막 20배 정도 막 엄청 큰 집을 사놔가지고 근데 그것도 대부분 60~70% 이상이 다 남의 돈이고 뭐 이런 상황. 근데 이제 저축력도 뭐 한 저축을 한 80% 하는 뭐 그런 아끼고 아끼는 가족도 아니고 막 쓸 건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힘들죠. 물론 이래도 현금이 많긴 하지만 규모가 엄청 큰 집들은 내가 가진 현금 대비해가지고 레버리지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살짝만 충격이 와도 내 자산에는 많은 영향을 줍니다. 뭐 이런 분들 정도면은 영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자랑은 상관없이 어차피 못 버티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레버리지는 오르면 모든 게 다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오르지 않거나 뭐 이렇게 보합이거나 하락을 하면은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유주택자, 무주택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유주택자들도 잘하는 게 없어요. 왜냐? 매수 전에는요, 오르겠죠? 오를 거예요. 올라야만 해요. 정말 오르는 거 맞죠? 하면서 다들 불안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엄청 막 걱정해요. 근데 매수하고 나서 조금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자기가 다 예측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내가 전문가고 저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뭐 당연히 올라간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뭐 지하철이 언제 뚫리고요. 뭐 여기가 뭐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갑자기 막 자신감이 엄청나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한 4년간 얼마가 올랐습니까? 거의 뭐 2배 이상 안 오른 데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오르고 나서 한 3년 뒤 3년 뒤에는 어떤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제 집 안 산 친구 있잖아요. 집 안 산 친구 만나면 뭐라 그래? 너 내가 사라고 했어 안 했어? 약간 이분은 이미 전문가야. 집은 하나밖에 안 샀어요. 집은 한 채 샀지만 난 이미 투자 전문가시죠. 그러니까 너 내가 사라고 했지. 야, 그러니까 너 그거 왜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안 사냐? 내가 그거 사자고 했어. 내가 그거 사자고 했지. 야, 내가 그때 그 8억일 때 사자고 했을 때도 안 사가지고 지금 15억 된 거 아니요? 응? 나는 물론 6억 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6억 벌었지만 너는 못 벌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기회 다 줬는데. 이러면서 사실상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분들도 특징이 있어요. 특히 지금까지 무주택자인 분들은 어떨까요? 최근까지도 사실 무주택자인 분들은 뭐 예능에도 나왔죠. 막 에로 부부도 막 한때 막 이슈가 됐듯이 집 때문에 막 이혼하고 막 싸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도 뭐 집값 비싸다고 했었고 여러분들 다 잊으셨겠지만 2017년도 대폭락설 2019년도 대폭락설이 있었고요. 2020년, 21년 다 대폭락설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물론 20년도, 21년도는 조금 적었네요. 이때는 이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워낙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대폭락설이 있었고 그때마다 집을 안 샀던 분들이 어찌 보면 한 5, 6년간 지났으면서 얼마나 그 속상한 일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어떻죠? 영끌이 꼴 좋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요즘에 반대로 그동안의 울분을 막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아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살까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전 이미 이 모든 걸 예측하고 일부러 안 샀던 거였죠.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주택자나 무주택자나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그냥 무슨 자기가 다 예측했었고 다 알고 있었고 다 자기는 경제 전문가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인터넷이라는 거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특히 뭐 댓글도 많이 다시고 뭐 커뮤니티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정보를 많이 모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 현실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실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우리나라에 있는 5천만 명의 생각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이 나이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무주택자분들이 뭐 유주택자를 조롱하기도 하고 유주택자분들이 또 무주택자를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 인생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냥 그대로인 거죠. 그냥 남한테 뭐 시원하게 뭐 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나한테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남을 뭐 걱정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내 인생은 바뀌는 거 없죠. 이게 인터넷 특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위 한번 보세요. 커뮤니티 같은 것들 글 쓰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현실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고요.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안에는 다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들밖에 없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뭐 글은 보지만 댓글 같은 거 절대 안 쓰는 사람들도 훨씬 많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 글 하나에서 서로 대댓글로 막 서로 싸우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인터넷판에서는 뭐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실제로 일반인들도 그렇게 막 싸우냐? 전혀 그렇지 않는다. 인터넷 여론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과대평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럴 시간에 정말 도움되는 거는 현실에서 그냥 책 같은 걸 한 번 더 보시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냥 각자 인생을 사는 거죠. 이 부동산, 뭐 투자 이런 거는 이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터넷이다 보니까 익명성도 있고 해서 누가 내 마음에 거슬리는 단어를 쓰면은 막 어떻게든 얘를 설득해서 이겨먹고 싶어.
근데 이런 거 해봐야 내 인생 바뀌는 것도 없고 그 사람 인생 바뀌는 것도 없다. 그냥 갈 길 가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는 거고 안 사고 싶은 사람은 안 사는 거지.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 왜 너는 유튜브 하냐? 유튜브는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니까 하는 거죠. 안 산다고 해서 뭐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짱구 아빠로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면요. 저는 짱구 아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짱구 아빠가 물론 열심히 사는데 아까 말한 뭐 능력자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두 아이의 아빠고 강아지도 키우면서 한 가정의 그냥 가장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난 가족들과 함께 미래를 살아갈 거다. 내 인생은 절대 시시하지 않다. 가족이 있는 기쁨을 당신에게도 나눠주고 싶을 정도라고. 뭐 요즘에 뭐 그 남녀도 많이 싸우죠. 그래서 뭐 결혼을 왜 하니? 뭐 결혼하면은 뭐 남자가 너무 희생해요, 여자가 희생해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것도 인터넷에 있는 그냥 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들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각자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고 우리 가족들 잘 보살피려고 서로 남녀 합심해서 노력하고 산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지만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든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평균 50점인데 누가 70점이면은 얘를 내려. 얘를 내려서 얘도 50점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랑 동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70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에는 아무래도 저도 님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야 내려와 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누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막 악플을 달아. 어떻게든 헤어지래. 그리고 뭐 저희 남편 괜찮나요? 하면은 저 같으면 님 남편하고 안 삼. 막 이런 사람들 많고 저희 아내 괜찮나요? 왜 그렇게 ATM기로 사시죠?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있어.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다고 내 인생 바뀌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짱구 아빠는 멋진 사람입니다. 짱구 아빠가 한 이야기랍니다. 꿈은 도망가지 않는다. 도망치는 건 언제나 자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편에 나오나 봐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꿈은 도망가지 않고요. 언제나 내가 그걸 도망치고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바뀐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지는 안다. 누가 이 미래를 결정하겠어요? 결국에 내가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와 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인생이 안 바뀌어. 중요한 건 내 현재와 싸워야 된다. 그래야 내 미래가 바뀝니다.